나는 아무것도 뺏지 않았다. 네가 네 욕심에 내 이름을 찍었을 뿐이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도장을 찍어온 사람이 마지막 도장을 끝으로 서랍을 닫아버린 거죠. 그 도장 하나로 아들의 모든 계획이 무너졌고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댓글에 건강 또는 행복한 단어만 남겨주시면 제가 축복 담아 답글 드릴게요. 박정호는 올해 73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조용한 아파트 단지 3층에서 혼자 살았죠. 아내를 보낸 지 7년이 넘었고 그 뒤로는 줄곧 혼자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리차를 끓였어요. 주전자가 끓는 소리가 빈집을 채우면 그제야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죠. 낮에는 근처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비둘기를 보다가 해가 기울면 슬슬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에는 뉴스를 틀어놓은 채 반찬 하나로 밥을 먹었죠.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그 조용함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게 얼마나 많은 말을 필요로 하는지 그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어요. 혼자가 되고 나서야 정호는 알았죠. 침묵이 반드시 외로운 건 아니라는 걸요. 정호는 젊은 시절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겨우 10평 남짓한 가게였어요. 나사, 못, 경첩, 자물쇠, 손바닥만 한 가게에 온갖 잡철이 빼곡했죠. 크게 번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키며 정호는 아들 하나를 키워냈고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어요. 대단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정호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 손으로 일궈낸 것들이었으니까요. 정호가 처음 도장을 찍은 건 31살 때였습니다. 아들 민석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보증인 서류에 이름을 올린 게 시작이었죠.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어요. 아버지니까요. 아버지가 아들 서류에 도장 한번 찍어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정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장을 잉크에 꾹 눌러 찍는 그 짧은 순간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 뒤로도 도장은 계속 필요했습니다. 민석이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 등록금 대출을 받을 때도 정호의 도장이 들어갔죠. 대학 입학금이 모자랄 때는 철물점 매출을 끌어다 보탰고 등록금 대출 보증에도 이름을 올렸어요. 민석이가 학교를 다니는 4년 내내 정호는 단 한 학기도 빠뜨리지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아들이 대학을 나오는 것, 그게 정호에게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는 일이었으니까요. 민석이가 사회에 나가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아들이 전화를 걸어 아버지, 서류 하나만 도장 부탁드려요라고 말하면 정호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뭘 하는 건지 물어본 적도 없었죠. 아들이 필요하다니까 찍어주는 거였습니다. 그 이상의 이유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한 번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그렇게 아무데나 도장 찍으면 어떡해요. 내용이라도 좀 읽어보고 찍어요. 정호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들 일인데 뭘 의심해. 민석이가 아버지한테 사기를 치겠어?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정호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사람, 의심이라는 걸 할 줄 모르는 사람. 아내는 그게 정호의 장점이자 가장 위험한 약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그 말을 곱씹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믿었으니까요. 자식이 부모를 속일 리 없다고, 내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그 믿음은 20년 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정호가 66 되던 해였어요. 오래 앓지는 않았습니다. 가을에 쓰러졌고 겨울을 넘기지 못했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 민석이는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조문객을 맡고 절차를 챙기고 마지막 날까지 정호의 옆자리를 비우지 않았어요. 정호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이 아이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아내가 없어도 이 아이가 있으면 괜찮겠구나.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민석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엄마 명의로 된 통장이 있는데요.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서류에 도장 하나만 찍어주시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정우는 말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내의 흔적이 하나씩 사라지는 게 마음이 아팠지만 그런 건 민석이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바쁜 사람이니까요. 괜히 감정적인 이야기를 꺼내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민석이는 아버지 앞에서 늘 공손했어요. 명절이면 빠지지 않고 찾아왔고 용돈도 꼬박꼬박 봉투에 넣어 건넸죠. 정우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가끔은 며느리 은경이도 함께 왔는데 은경이는 올 때마다 현관 신발장을 정리하고 냉장고에 반찬통을 넣어두었습니다. 정우는 그런 며느리가 참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살아있었으면 좋은 며느리 얻었다고 좋아했을 거라고 혼자 중얼거린 적도 있었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찾아오는 날에는 어김없이 서류 봉투가 하나씩 따라왔어요. 처음에는 한두 달에 한 번이던 게 어느새 한 달에 두세 번으로 늘었죠. 밥을 먹고 차를 마시다가 민석이가 슬쩍 봉투를 꺼내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별거 아닌데요. 여기 한 군데만 도장 찍어주시면 돼요. 정우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어디? 여기. 안경도 쓰지 않았어요. 서류 내용을 읽지도 않았죠. 아들이 가리키는 곳에 도장을 탁 찍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민석이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서류를 가방에 넣었고 정호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대견하다고 생각했죠. 열심히 사는 아들이구나. 바쁜 게 당연하지. 그 정도 도움은 아버지로서 당연한 거라고. 도장을 찍는 건 정호에게 습관이었습니다.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건 의무이자 애정이었죠. 반대로 거절한다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아버지란 원래 그런 존재라고 정호는 스스로도 수없이 되뇌었으니까요. 그렇게 정호의 도장은 수십 장의 서류 위를 지나갔습니다. 서류가 무엇이었는지 정호는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없는 빈자리를 아들의 효도가 채워준다고 정호는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명절에 찾아오는 아들, 용돈 봉투, 반찬통을 채워주는 며느리. 그것들이 정호에게는 사랑의 증거였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정호의 73번째 봄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리차를 끓이고 공원을 걷고 뉴스를 보며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날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요.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금씩 스며들었죠. 정호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건 변화가 너무 느렸기 때문이에요.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어제와 오늘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없었습니다. 민석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대략 2년 전쯤이었어요. 그 전까지 민석이는 아버지를 찾아올 때 꼭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으며 이런저런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공원은 다니세요? 밥은 제때 챙겨 드세요? 정우는 그 질문들이 좋았어요. 별것 아닌 말이지만 아들이 자기를 걱정한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안부가 줄었습니다. 민석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가방부터 내려놓았어요. 소파에 앉기도 전에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는 거였죠. 정우가 보리차를 내오면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차를 마시면서도 시선은 계속 서류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처음에 정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바쁜가 보다, 요즘 일이 많은가 보다. 아들이 사회에서 열심히 사는 거니까 당연한 거라고요. 하지만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4번. 민석이가 올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안부 대신 서류, 대화 대신 설명.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점점 짧아졌고 대신 서류의 두께는 점점 두꺼워졌죠. 결정적으로 달라진 건 민석이의 말투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가 다 알아봤으니까요. 아버지는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정우는 오히려 고마웠어요. 아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늙은 아버지가 복잡한 서류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게 해주겠다는 배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같은 말이 반복되자 정우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배려가 아니라 차단이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서류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막는 것 같았죠. 그래도 정우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겠어? 그런 생각은 정우의 머릿속에 떠오르자마자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의심이라는 건 정우에게 너무 낯선 감정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며느리 은경이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아버지 집에 올 때마다 반찬통을 서너 개씩 가져왔어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 정우는 그걸 냉장고에 넣어두고 일주일은 너끈히 먹었죠. 은경이가 가져오는 반찬은 항상 간이 딱 맞았고 정우는 그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입맛을 알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반찬통이 줄었어요. 서너 개가 2개로, 2개가 하나로. 나중에는 반찬통 대신 편의점 봉지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삼각김밥이나 즉석밥, 컵라면 같은 것들이었죠. 정우는 괜찮다고 했어요. 바쁜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반찬 하나가 줄어든 게 아니라 마음이 한 뼘씩 멀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은경이는 민석이와 함께 올 때면 항상 조용했어요. 예전처럼 신발장을 정리하거나 냉장고를 열어보는 일이 없어졌죠. 대신 소파 한쪽에 앉아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민석이가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멀뚱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은 했지만 먼저 말을 꺼내는 법은 거의 없었어요. 한 번은 은경이가 민석이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우가 부엌에서 물을 따르고 있을 때였어요. 은경이는 정우가 못 듣는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정우의 귀는 아직 멀쩡했습니다. 이거 빨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소영 언니가 그러는데 어른들 명의 정리는 빠를수록 좋대. 민석이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아. 근데 한꺼번에 하면 아버지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조금씩 해야지. 정우는 물컵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표정으로요. 민석이와 은경이는 재빨리 화제를 바꿨고 정우는 차를 내려놓으며 웃었죠. 하지만 그 짧은 대화는 정우의 귀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명예 정리. 조금씩 그 단어들이 정우의 머릿속에서 작은 돌멩이처럼 굴러다녔어요.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민석이가 가져온 서류들을 떠올려 봤어요. 내용은 읽지 않았지만 서류 위에 찍힌 글자들이 어렴풋이 기억났죠. 위임 명예 변경, 재산 이전. 하나하나는 몰라도 그 단어들이 모이면 어떤 그림이 되는지 정우도 어렴풋이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 생각을 억눌렀어요. 아들을 의심하는 자기 자신이 싫었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못 믿으면 그게 무슨 가족이냐고 정우는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죠. 내일 아침이면 또 보리차를 끓여야 하니까요. 그 무렵 민석이의 방문 빈도는 눈에 띄게 잦아졌어요.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서류 봉투는 빠지지 않았죠. 정우는 아들이 자주 오는 게 반가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러 오는 건지 도장을 받으러 오는 건지 그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민석이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아침 9시도 되기 전이었어요. 정우가 아직 보리차를 끓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자 민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익숙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 좀 급한 게 있어서요. 여기 한 군데만 도장 찍어주시면 금방 끝나요. 인사도 없었습니다. 안부도 없었어요. 민석이는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서류를 내밀었죠.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한 박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도장을 가지러 갔어요. 도장을 찍고 나서 민석이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민석이가 돌아간 뒤 정우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아들이 벗다 만 신발 자국이 바닥에 남아 있었죠. 정우는 그 자국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보러 온 건지 도장을 가져간 건지 그 질문이 처음으로 정우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죠. 다만 그날 이후 정우는 습관처럼 하던 한 가지를 바꿨어요. 도장을 서랍 맨 앞칸에서 꺼내 안쪽 깊숙한 곳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큰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이 그랬을 뿐이죠. 정우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아무에게도요. 궁금한 게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머릿속에는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민석이가 가져오는 서류는 대체 뭔지, 왜 이렇게 자주 도장이 필요한 건지, 명예 정리라는 게 정확히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하지만 정우는 그 질문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물어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아들이 거짓말을 하면 어쩌죠? 아버지 눈을 똑바로 보며 아무 일도 아니라고 웃으면 어쩌겠어요? 정우는 그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아들의 거짓말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거짓말을 들으면서도 믿어야 하는 자기 자신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정우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모르는 척하기로 한 거예요. 기억이 흐릿한 척, 판단이 느린 척, 세상 일에 관심 없는 늙은이인 척. 그게 정우가 선택한 침묵의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평생을 똑부러지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느릿느릿한 노인 행세를 하는 거니까요. 철물점을 40년 운영하면서 거래처 사장들과 단가를 조율하고 매달 장부를 정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숫자에 밝았고 계산이 빨랐어요. 손님이 물건값을 깎으려 하면 정호는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원가를 읊어서 상대를 조용히 만들곤 했죠.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서류 한 장 못 읽는 신용을 해야 했으니 어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금방 적응했어요. 방법은 간단했죠. 아들이 서류를 내밀면 안경을 찾는 척 허둥대는 겁니다. 주머니를 더듬고 서랍을 열어보고 탁자 위를 훑으며 안경이 어디 갔지 하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민석이가 안경을 찾아서 건네주면 정호는 서류를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실제로는 글자를 하나하나 읽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초점이 안 맞는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갸웃거렸죠. 아이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말하면 민석이는 어김없이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여기만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었어요. 느릿느릿하게 마치 손에 힘이 없는 것처럼. 민석이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호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들이 안심하는 이유가 아버지의 건강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확신 때문이라는 거요. 정호는 민석이가 돌아간 뒤에야 진짜 안경을 꺼냈습니다. 서랍 안쪽 도장 옆에 늘 함께 넣어두었거든요. 안경을 쓰고 민석이가 두고 간 서류의 사본을 천천히 읽었어요. 민석이는 서류 원본만 챙겨갔지만 정호는 복사기가 없어도 나름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핵심 단어들을 기억해 두는 거였죠. 위임장, 명예 변경, 재산 이전, 수익자 지정, 단어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철물점 시절 습관대로 작은 수첩에 날짜와 단어를 적어두었어요. 연필로 또박또박 아무도 모르게. 그 수첩은 침대 및 신발 상자 안에 넣어두었죠. 민석이도 은경이도 절대 들여다보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내용이 늘어날수록 정호의 표정은 오히려 더 무덤덤해졌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아니라 드러낼 수 없었던 겁니다. 알면 알수록 마음이 무거웠지만 정호는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하기로 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었고 말해봐야 달라질 것도 없었으니까요. 가끔, 아주 가끔 정호는 아내가 그리웠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진작에 민석이 앞에 서류를 펼쳐놓고 따졌을 거예요. 이게 대체 뭐냐? 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소리를 높였겠죠.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사람.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 정호와는 달랐던 사람. 하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정호 혼자였어요. 혼자서 보고,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견뎌야 했죠. 정호는 그게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겁다고 느꼈어요. 진실을 아는 것의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컸으니까요. 민석이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류를 내밀 때 눈치를 보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아예 당당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아버지의 손을 잡아 도장 찍을 자리로 이끌기까지 했죠. 정호는 아들의 손길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 손이 언제부터 이렇게 거칠어졌을까? 예전에는 아버지 손을 잡을 때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마치 서류를 넘기듯 가볍게 잡아 끄는구나.
정우는 끌려가는 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항 없이, 질문 없이 눈을 감고 코끝으로 잉크 냄새를 맡으며 도장이 종이 위에 닿는 감촉을 느꼈어요. 찍을 때마다 수첩에 적을 단어가 하나씩 늘어났죠.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며느리가 왜 조용해졌는지, 서류가 왜 점점 두꺼워지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바로 그 기다림이라는 걸 정우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날짜도 없이 단 한 줄, 끝까지 본다. 정우는 수첩을 덮고 다시 신발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끓였어요. 주전자가 끓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채웠죠. 내일도 모레도 정우는 똑같은 하루를 보낼 겁니다. 느린 척, 흐린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지만 수첩은 하루하루 채워지고 있었어요. 민석이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서류를 내밀어도 읽지 않고 도장을 찍으면서도 묻지 않고 안경조차 혼자 못 찾는 사람. 민석이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더 이상 판단력이 있는 어른이 아니었어요. 그저 도장을 쥐고 있는 늙은 손이었죠. 그 확신이 민석이를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민석이에게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 명의로 된 것들을 전부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파트, 예금, 보험, 철물점 부지에 남아있는 작은 토지까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대단한 재산은 아니었지만 다 합치면 꽤 되는 금액이었어요. 민석이는 그 숫자를 이미 계산해 두고 있었죠. 계산을 시작한 건 은경이의 말 한마디가 계기였습니다. 약 1년 반 전 민석이와 은경이가 저녁을 먹다가 나온 이야기였어요. 은경이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죠. 소영 언니 시아버지 돌아가셨잖아. 상속 정리하는데 1년 넘게 걸렸대. 형제들끼리 싸우고 세금 내고 나니까 남는 게 별로 없었다더라. 민석이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남의 집 일이니까요. 하지만 은경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님은 형제도 없으시니까 상속은 걱정 없지만 세금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말이 민석이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은경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했어요. 씨앗은 뿌려졌고 민석이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싹을 틔우기 시작했죠. 미리 정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아버지 명의를 내 명의로 바꿔놓으면 나중에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민석이는 그 생각을 발전시켰어요. 처음에는 합리적인 준비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당연한 권리로 바뀌었죠. 은경이는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서류를 준비하지도 아버지 집에 가서 도장을 받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방향은 항상 은경이가 틀었습니다. 식탁에서, 차 안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 은경이는 민석이에게 조용히 말을 흘렸어요. 소영 언니가 그러는데 부동산은 미리 명예 이전하는 게 훨씬 유리하대. 아버님 보험도 수익자 확인해 봤어? 혹시 옛날 거 그대로면 은행에서 바꿔야 한대. 세무사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소영 언니가 좋은데 안다더라. 매번 소영이의 이름이 따라붙었습니다. 소영이가 그랬대. 소영이네는 이렇게 했대. 이소영이라는 사람이 민석이 부부의 모든 결정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어요. 민석이는 소영이를 직접 만난 적이 거의 없었지만 은경이의 입을 통해
소영이의 생각과 경험은 매일같이 전해졌죠. 소영이는 은경이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지낸 사이였어요. 소영이의 남편은 중견 건설사에 다녔고 강남 아파트에 살았죠. 은경이는 소영이를 만날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반가우면서도 불편한 감정이었어요. 소영이의 핸드백, 소영이의 차, 소영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그런 것들이 은경이의 눈에는 유독 크게 보였죠. 소영이가 직접 민석이 부부에게 무얼 하라고 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는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교의 틀을 만들었어요. 우리 시아버지는 미리 다 정리해 주셔서 편했어. 요즘 누가 그걸 그냥 내버려둬. 이런 말들이었죠. 은경이는 그 말을 듣고 돌아오면 며칠 동안 말이 없다가 결국 민석이에게 슬쩍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게 은경이의 방식이었어요. 직접 말하지 않고 방향만 틀어놓는 거였죠. 민석이는 그 방향대로 움직였습니다. 세무사를 만났어요. 아버지 명의로 된 자산을 정리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낼 수 있는지를 물었죠. 세무사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고, 민석이는 그중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생전 증여였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 명의를 민석이에게 넘기는 것. 간단히 말하면 아버지 이름으로 된 걸 아들 이름으로 바꾸는 거였죠. 문제는 그 과정에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서류에 아버지 도장이 찍혀야 했어요. 민석이는 처음에 살짝 걱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서류 내용을 보고 물어보면 어쩌지? 왜 이런 걸 하느냐고 따지면? 하지만 그 걱정은 금방 사라졌어요. 아버지는 서류를 읽지 않았으니까요. 안경도 안 쓰고 내용도 안 묻고 민석이가 가리키는 곳에 도장만 찍었죠. 민석이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모른다. 민석이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세상 일에 관심을 잃은 노인이라고, 서류 한 장의 의미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착각은 민석이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거리낌 없이 서류를 만들고, 거리낌 없이 도장을 받고, 거리낌 없이 명의를 바꿨죠. 아파트명의 이전 서류가 먼저 처리됐어요. 그 다음은 예금 계좌, 그 다음은 보험 수익자 변경. 민석이는 하나씩 해치울 때마다 은경이에게 보고했고, 은경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다음 거는 언제 해? 은경이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민석이는 그걸 걱정이라고 해석했지만 실제로는 욕심이었죠. 더 빨리, 더 많이, 빠뜨리지 말고 전부. 은경이의 머릿속에는 소영이네 강남 아파트가 늘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민석이는 속도를 올렸습니다. 서류의 양이 늘었고 방문 횟수도 잦아졌어요. 하지만 민석이가 빨라질수록 서류 속 숫자도 커졌죠. 처음에는 소소한 명의 변경이었던 게 이제는 수천만 원짜리 자산 이전으로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민석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모르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한 문장이 민석이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가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의 서랍 안쪽, 도장 옆에 놓인 안경, 그리고 침대 및 신발 상자 안, 연필로 빼곡하게 채워진 작은 수첩. 민석이는 그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밤 수첩을 꺼내 한 줄씩 적고 있다는 사실을요. 민석이의 착각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 위에 세운 계획은 어딘가에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었죠.
일이 틀어진 건 민석이가 가장 마지막으로 남겨둔 서류 때문이었습니다. 철물점 부지에 딸린 작은 토지, 면적은 크지 않았지만 위치가 좋았어요. 서울 외곽이라고 해도 역세권 개발이 예정된 구역이었거든요. 민석이는 그 토지의 가치를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은경이가 먼저 알았죠. 소영이 남편이 건설 쪽에 있으니까 그런 정보에 밝았던 겁니다. 민석이는 이 토지를 아버지 명의에서 자기 명의로 넘기려 했어요. 방법은 지금까지와 같았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아버지에게 도장을 받고 관할 기관에 제출하는 거였죠. 단순한 절차라고 생각했어요. 여태껏 그래 왔으니까요. 서류를 들고 기관을 찾아간 건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석이는 접수 창구에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명예 이전 신청이요. 서류 다 준비해 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1장, 2장, 3장, 도장 확인, 서명 확인, 첨부 서류 확인. 별 문제 없어 보였어요. 민석이는 속으로 안심했죠. 이것만 끝나면 전부 정리되는 거니까. 하지만 직원이 서류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요. 잠시만요. 이거는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민석이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5분, 10분. 시간이 길어질수록 민석이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하면서도 괜히 불안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는데 왜 하필 이번에 담당자 확인이라는 건지. 얼마 후 안쪽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김현수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어요. 나이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죠. 표정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은 얼굴. 민석이는 그 무표정이 오히려 불편했어요. 김현수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박민석 씨 맞으시죠? 이거는 토지명의 이전인데요. 원소유자가 만 70세 이상이시네요. 네, 아버지입니다. 서류에 다 나와 있을 텐데요. 민석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현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읽더니 민석이를 올려다봤죠. 최근 1년 사이에 같은 원소유자 명의로 이전된 건이 여러 개 있네요. 아파트, 예금, 보험, 전부 같은 수중자 명의로요. 민석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풀었어요. 네,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미리 정리해 두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십니다. 김현수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내려놓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한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소유자 본인의 최종 확인이요. 본인이 직접 오셔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석이는 순간 멈칫했어요. 본인 확인이요? 아버지 도장이 다 찍혀 있는데요. 도장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은 최근 단기간에 동일 원소유자의 자산이 대규모로 이전된 이력이 있어서 원소유자 본인의 의사 확인이 필수입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거나 영상통화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김현수의 말투는 감정이 없었어요. 규정을 읽는 것 같았죠. 민석이를 의심하는 것도 동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절차, 그가 하는 일은 그뿐이었어요. 하지만 민석이에게는 그 절차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를 데려온다? 아버지가 이 자리에 앉아서 네, 제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라고 말하게 한다? 민석이는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그려봤어요. 아버지가 안경을 쓰고 서류를 들여다보는 모습, 서류에 적힌 내용을 읽는 모습, 아파트도 예금도 보험도 전부 아들 이름으로 넘어갔다는 걸 확인하는 모습,
민석이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어쩌지. 아니, 아버지는 모른다. 모를 거다. 서류를 봐도 이해 못할 거다. 민석이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확신이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수의 무표정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무 감정 없이 규정을 읊던 그 목소리가 민석이에게는 어떤 경고처럼 들렸어요. 기관을 나온 민석이는 주차장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차 있었어요. 은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문제가 생겼어. 아버지 본인 확인이 필요하대. 은경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아버님 데려가면 안 돼? 그게 아버지가 서류를 보면 어떡해. 다 적혀 있잖아. 아버님이 그걸 읽으시겠어? 안경도 안 쓰시잖아. 은경이의 말에 민석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아. 아버지는 안경을 안 쓴다. 서류를 들여다보지도 않는다. 그냥 데려가서 고개만 끄덕이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민석이는 다시 자신감을 찾았어요. 그래, 맞아. 아버지 데려가면 되지 뭐. 은경이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빨리 해. 소영 언니가 그러는데 이런 거 시간 끌면 더 복잡해진대. 전화를 끊고 민석이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향했어요. 마음이 급했죠. 빨리 끝내야 한다. 이것만 넘기면 전부 끝이다. 민석이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몰랐어요. 김현수가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며 조용히 컴퓨터에 메모를 남기고 있었다는 걸요. 원소유자 본인 확인 필수, 단독 방문 시 추가 면담 진행. 김현수는 이런 케이스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산이 한쪽으로 몰리는 패턴, 고령의 원소유자, 반복되는 명예 이전. 김현수의 일은 의심하는 게 아니었어요. 확인하는 거였죠. 감정 없이 절차대로. 민석이의 차가 아버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설 무렵 정호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리차가 반쯤 식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죠. 정호는 화면을 보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 시간에 오는 사람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호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이가 서 있었죠.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정호는 그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내일 시간 되세요? 같이 좀 나갈 때가 있어서요. 정호는 아들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느릿느릿 대답했습니다. 어딘데? 별거 아니에요. 서류 정리 마무리하는 건데 아버지가 한 번만 같이 가주시면 돼요. 금방 끝나요. 정호는 잠시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민석이는 안심한 듯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정호는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한참을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식은 보리차를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새 물을 받아주전자에 올리면서 정호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날 밤 정호는 침대 밑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끝까지 본다라는 글자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내일. 그리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는 9시 정각에 아버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어요. 차에서 내리기 전에 거울을 한번 봤죠. 넥타이를 고쳐매고 얼굴에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잘 될 거다. 아버지를 데려가서 고개만 끄덕이게 하면 끝이다. 민석이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바로 열렸습니다.
정우가 이미 외출 준비를 하고 서 있었어요. 깔끔한 남방에 바지를 다려 입고 구두까지 신고 있었죠. 민석이는 살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차려입은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평소에는 낡은 면바지에 조끼만 걸치고 다녔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아버지, 벌써 준비하셨네요. 응, 밖에 나가는 거니까 좀 갖춰야지. 정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느릿했습니다. 민석이는 안심했어요. 아버지는 오늘도 똑같다. 느리고 조용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오는 사람. 민석이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석이는 라디오를 켰어요. 트로트가 흘러나왔죠.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석이가 슬쩍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오늘 가서 별거 아닌 거 하나만 마무리하면 돼요. 제가 옆에서 다 도와드릴 테니까 아버지는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정우는 고개를 살짝 돌려 아들을 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뭘 하는 건데? 전에 말씀드린 서류 정리요. 마지막 남은 거 하나만 끝내면 전부 다 끝나요. 그래, 다 끝나는 거야? 네, 이번만 하시면 돼요. 아버지 신경 쓸 일 없어요. 정우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봄볕이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어요. 벚꽃이 아직 피기 전이라 가지들이 앙상했죠. 정우는 그 가지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석이는 아버지의 침묵을 평소의 무관심으로 읽었어요. 하지만 정우는 무관심한 게 아니었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관에 도착한 건 9시 40분쯤이었어요. 민석이가 먼저 내려서 아버지의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내렸어요. 구두 끝이 주차장 바닥에 닿을 때 정우는 잠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콘크리트 건물, 유리문, 안내 표지판. 정우는 그 풍경을 가만히 눈에 담았어요. 민석이가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대기 번호를 받았습니다. 정우는 로비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민석이가 옆에 앉으며 말했죠. 아버지, 이따가 담당자가 몇 가지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냥 내라고만 하시면 돼요. 아시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겠다. 민석이는 안심했어요. 아버지는 시키는 대로 할 거다. 늘 그래 왔으니까. 민석이는 주머니에서 도장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도장이었어요. 오늘 아침 아버지 집 서랍에서 가져온 거였죠. 원래는 서랍 앞쪽에 있었는데 안쪽으로 옮겨져 있어서 잠깐 당황했지만 금방 찾았습니다. 민석이는 도장 케이스를 아버지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거 잠깐만 들고 계세요. 이따가 찍으시면 돼요. 정우는 도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나무 도장. 30년 넘게 써온 도장이었어요. 철물점을 열 때 만든 거였죠. 도장 윗면이 닳아서 손가락 자국이 파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자국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어요. 이 도장으로 얼마나 많은 서류에 이름을 찍었는지 정우만이 알고 있었죠. 얼마 후 번호가 불렸습니다. 민석이가 아버지를 부축하듯 일으켜 세웠어요. 상담실로 들어가자 김현수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무표정이었죠. 박정우 님이시죠? 앉으세요. 정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석이가 옆 의자에 앉으려 했는데 김현수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보호자분은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민석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저는 아들인데요. 원소유자 본인 의사 확인은 단독 면담으로 진행됩니다. 규정입니다. 김현수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죠. 민석이는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정우는 민석이를 올려다보며
느릿하게 말했어요. 괜찮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밖에서 기다려. 민석이는 할 수 없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민석이는 복도 의자에 앉아 다리를 떨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을 수가 없었죠. 5분, 10분, 15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상담실 안에서는 조용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김현수가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박정호님, 이 서류 내용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읽어보셔도 되고 제가 설명해 드려도 됩니다. 정우는 잠시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냈습니다. 안경집도 아닌 셔츠 윗주머니에 접어 넣어둔 안경이었어요. 정우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어요. 글자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듯 꼼꼼하게. 김현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눈빛에 작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 노인은 서류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김현수는 그걸 바로 알아챘죠. 정우가 서류를 다 읽고 나서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김현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건 내 명의로 된 토지를 아들한테 넘기는 서류죠. 김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맞으시다면 확인 서명 후 진행됩니다. 정우는 도장을 내려다봤어요. 손바닥 위에 놓인 낡은 나무 도장. 30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도장이었죠. 정우는 그 도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서류에는 찍지 않겠습니다. 김현수가 정우를 바라봤어요. 정우는 도장을 주머니에 넣으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아들이 가져온 서류에는 다 찍어줬어요.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찍지 않겠습니다. 김현수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기존에 진행된 명예 이전건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이미 찍은 거니까 내가 한 일이 맞아요. 되돌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번 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김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감정 없이 절차대로. 하지만 기록을 적는 김현수의 펜 끝이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움직였어요.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가 먼저 나왔어요. 민석이가 벌떡 일어났죠. 아버지, 다 됐어요? 정우는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가자. 집에 가자. 민석이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뭘 읽었는지 자신도 몰랐어요. 그냥 이상했죠. 아버지의 눈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흐릿하지 않았어요. 선명했습니다. 민석이는 창구로 가서 물었어요. 저기 방금 상담 끝난 건인데요. 서류 처리됐나요? 창구 직원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건은 원소유자 본인이 이전을 거부하셨습니다. 서류가 반려되었어요. 민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부, 아버지가. 민석이는 뒤를 돌아봤어요. 정우는 로비 출구 쪽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두를 신은 발이 바닥에 단단히 붙어 있었죠. 민석이는 아버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정우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주차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도장은 셔츠 주머니 안에 들어 있었죠. 처음으로 찍지 않은 도장이었습니다. 기관에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라디오도 꺼져 있었어요. 민석이는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보고 있었고 정우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둘 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무게는 서로 전혀 달랐어요. 민석이에게는 공포였고 정호에게는 결심이었죠. 아파트 앞에 차가 멈추자 정호가 먼저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민석이가 급히 따라 내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 서류 말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버지한테 손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정리 차원에서. 정호가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말을 자르지는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죠. 아무 감정 없이, 아무 표정 없이. 그 눈빛 앞에서 민석이의 말이 스스로 멈췄습니다. 민석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눈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정호는 몸을 돌려 아파트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주차장까지 울렸죠. 민석이는 차 옆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석이는 은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안 찍었어. 거부했어. 은경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물었죠. 아버님이 알고 계신 거야?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눈이 달랐어. 아버지 눈이. 은경이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토지는 됐어. 그건 포기해. 근데 지금까지 한 거는 괜찮은 거 맞지? 아버님 도장 다 받은 거잖아. 응, 그건 다 받았지. 그럼 됐잖아. 토지 하나 빠진 거 가지고 너무 흔들리지 마. 은경이의 말에 민석이는 조금 진정됐어요. 맞아. 지금까지 한 건 전부 합법적이다. 아버지 도장이 찍혀 있고 서류도 다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토지 하나 놓친 거 가지고 크게 걱정할 건 없다. 민석이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민석이가 안심한 건 겨우 사흘뿐이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오전 민석이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민석이가 전화를 받자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죠. 박민석 씨 되시죠? 저는 관할 기관 담당자 김현수입니다. 민석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무표정한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지난번 면담 이후 박정훈 임명의 자산 이전 건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확인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린 겁니다. 민석이의 손에서 땀이 흘렀어요. 김현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진행된 명예 이전 서류를 전수 검토한 결과 일부 서류에 원소유자 동의 절차가 불충분한 건이 확인됐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도장 다 받았는데요. 도장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자산 이전건에 대해서는 원소유자 본인이 서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다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장만 찍혀 있다고 해서 다 유효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민석이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는데 유효하지 않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석이는 반박하려 했지만 김현수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특히 아파트 명의 이전건과 보험 수익자 변경건은 원소유자 본인 확인 절차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수증자 본인이 해당 자산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랬어요. 민석이가 아버지 도장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옮긴 것들, 그 중에서 본인 확인이 빠진 서류들은 무효 처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효가 되면 그동안 민석이 이름으로 진행한 모든 계약은 민석이가 책임져야 하는 거였죠. 민석이가 아버지 몰래 추진한 사업 투자, 대출 담보, 보험 해약,
그것들이 전부 민석이의 이름 위에 쌓여 있었어요. 민석이는 처음으로 자기가 서명한 서류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명의를 넘겨받으면서 민석이 자신도 수많은 서류에 이름을 적고 서명을 했거든요. 수중자라네, 계약자라네, 책임자라네. 아버지의 도장이 들어갈 자리에는 아버지 도장이 찍혔지만 그 옆에는 항상 민석이의 서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장이 무효가 되면 남는 건 민석이의 서명뿐이었어요. 정우는 단 한 줄도 보증하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긴 했지만 본인 확인을 거친 서류는 하나도 없었어요. 반면 민석이는 모든 서류에 자기 이름을 적었죠.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올린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이름만 남은 셈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민석이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은경이가 부엌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야? 민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입을 열었죠. 서류가 무효래. 아버지 본인 확인이 안 된 거. 은경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아파트는? 모르겠어. 다 엉킬 수도 있어. 보험은? 해약한 거는? 그것도 문제래. 은경이는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은경이는 다른 것보다 한 가지가 더 무서웠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된 대출은? 민석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전부 내 이름이야. 전부. 은경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소영이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남 아파트도 아이들 학원도 핸드백도 아무 의미가 없어졌죠. 지금 이 순간 민석이와 은경이 앞에 놓인 건 남의 집 부러움이 아니라 자기 집의 현실이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민석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세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세무사는 이미 손을 뗐다고 했어요.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변호사는 서류를 보고 한숨을 쉬었죠. 이건 아버지가 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준 겁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건 박민석 씨 쪽이에요. 법적으로는 박민석 씨가 모든 계약의 당사자이자 책임자입니다. 민석이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속인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냥 도장을 찍어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장이 무효가 되자 모든 짐이 민석이에게 쏟아져 내린 거예요. 민석이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읽지 않은 게 아니라 읽고도 모른 척한 거였다는 거리요. 안경을 못 찾은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쓴 거였다는 거리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서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전부 다요. 하지만 아버지는 막지 않았어요. 한 번도요. 도장을 거부하지도, 서류를 찢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봤죠. 아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걸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아버지는 단 한 번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이요. 그 한 번의 거부가 모든 걸 바꿔놓은 거였어요. 아버지가 뺏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석이가 자기 욕심으로 자기 이름을 찍었고 그 이름이 자기를 덮친 거였죠. 은경이는 소영이에게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소영이가 먼저 연락을 해왔지만 은경이는 받지 않았어요. 받을 수가 없었죠. 체면이라는 게 무너진 뒤에는 비교할 대상조차 볼 수가 없는 거니까요. 민석이의 자멸은 누가 밀어서 넘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판 구덩이에 스스로 발을 딛고 스스로 빠진 거였어요. 그리고
구덩이 위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죠.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은 얼굴로 다만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아간 건 모든 게 무너지고 일주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전화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죠. 전화기를 들 때마다 손이 멈췄거든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저 망했어요라고 하면 되는 건지,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건지, 어떤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석이는 그냥 갔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서류 없이, 처음이었어요. 서류 봉투 없이 아버지 집을 찾아간 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석이는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텅 빈 손이었죠. 그 손이 이렇게 가벼운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허전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어요.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면바지에 조끼를 걸치고 슬리퍼를 신은 평소의 모습이었죠. 거실에서는 뉴스 소리가 들렸고 보리차 냄새가 현관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하루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정우는 아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 문을 열어주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고개를 끄덕였죠. 민석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지런히 벗었어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죠. 정우가 보리차를 한 잔 따라서 내밀었습니다. 민석이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에서 팔까지 퍼지는데 갑자기 눈물이 올라왔어요. 민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찻잔을 잡은 손이 떨렸죠.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들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재촉하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죠. 아버지는 기다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평생 그래왔고 마지막까지 그랬습니다. 한참 뒤 민석이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다 알고 계셨죠?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죠. 알았다. 단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에 담긴 무게는 민석이가 지난 2년 동안 만들어온 모든 서류보다 무거웠어요. 민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봤어요. 화가 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경멸하는 표정일 줄 알았죠. 하지만 정호의 얼굴에는 그런 감정이 없었어요.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다만 깊은 피로가 있었죠. 오랜 시간 무거운 짐을 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피로였어요. 왜 막지 않으셨어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우는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막으면 내가 달라졌겠니? 민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말을 이었어요. 내가 처음 서류를 가져왔을 때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왜 이렇게 자주 도장이 필요한지, 왜 내용은 말하지 않는지. 하지만 막으면 넌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야. 아버지를 속이는 대신 아버지를 밀어내고 혼자 했겠지. 그게 더 무서웠어. 정우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는 걸 보자고 생각했다. 끝까지 보자고.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 내 아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민석이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울음을 받아주는 것도 아버지의 마지막 역할이었으니까요. 한참 뒤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왔어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침대 및 신발 상자 안에 넣어두었던 그 수첩이었죠. 정우는 수첩을 민석이 앞에 놓았어요. 이건 내가 가져온 서류를 볼 때마다 적어둔 거다. 날짜, 서류 종류, 핵심 내용 다 적어놨어. 민석이는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연필로 빼곡하게 적힌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어요.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철물점 장부를 쓰던 그 손글씨 그대로였죠. 민석이는 수첩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두 줄을 봤어요. 끝까지 본다. 내일. 민석이의 손에서 수첩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매일 밤 이 수첩을 꺼내 한 줄씩 적었다는 걸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정우는 수첩을 주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셔츠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30년 된 나무 도장. 윗면이 닳아 손가락 자국이 패인 도장이었죠. 정우는 그 도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어요. 마지막으로요. 그리고 정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뺏지 않았다. 내가 내 욕심에 내 이름을 찍었을 뿐이다. 민석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그런 아들을 내려다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은 전부 끝났으니까요.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맨 안쪽 가장 깊숙한 곳. 정우는 도장을 그 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천천히 조용히 딸깍 하는 작은 소리가 났죠. 다시는 꺼내지 않을 거였습니다. 정우는 부엌으로 갔어요. 주전자에 물을 받아 불 위에 올렸습니다. 보리차를 끓이기 위해서였죠. 주전자가 데워지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채웠어요. 거실에서는 아들의 낮은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정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까는 앙상했던 벚나무 가지에 작은 봉우리가 하나 맺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봉우리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올해는 빨리 피겠구나. 주전자가 끓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불을 줄이고 보리차 봉지를 넣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정우는 이 보리차를 끓일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서 조용히. 달라진 건 하나뿐이었어요. 서랍 안도장이 더 이상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변화였습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어떤 사랑은 놓아야 비로소 증명되죠. 정우가 도장을 서랍에 넣은 건 아들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더 이상 대신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서랍은 닫혔고 보리차는 끓고 있었어요. 봄은 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어떤 사랑은 놓아야 비로소 증명되죠. 정우가 도장을 서랍에 넣은 건 아들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더 이상 대신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도장은 서랍 안에서 조용히 잠들었고 보리차는 오늘도 끓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곁에도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의 침묵이 모른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